예, 오늘도 영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엔 브라더스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엔 브라더스 뭐 너무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형제 감독으로. 어,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그 코엔 브라더스의 대표작이라고는 잘 꼽히지 않는 작품이에요. 코엔 브라더스 하면 대표작으로는 역시 음, 이분들이 정말 몇 안 되는 아카데미 감독상하고 아카데미 작품상 또 칸네 영화제 작품상하고 칸네 영화제 감독상을 다 받은 감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칸느에서 그랑프리 팔메도르를 받은 작품이 이제 바턴 핑크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이제 2007년에 나왔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예, 그 작품이죠. 어, 이 두 작품이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비평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큰 상을 받았고, 그래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작품을 보자면 이제 그 90년대 후반 정도에 나왔던 파고란 또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또 잘 만든 코엔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코엔 브라더스의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만든 영화랄까요? 코엔 브라더스의 그 연출 역량이 그 천재성이 유감 없이 발휘된 영화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그 데뷔작입니다. 1985년에 이들이 데뷔했을 때 만들었던 블러드 심플, 블러드 심플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뷔작으로서 그 정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비교가 너무 과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티즌 케인, 오선 웰즈의 1941년작 시티즌 케인, 그게 이제 오선 웰즈의 데뷔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 데뷔작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영화를 비평가들이 뽑으면 상당한 여러 폴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영화죠. 정말 감독 데뷔작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건데, 그거에 비할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데뷔작으로서 그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작품, 그 경지에 근접했던 작품은 저는 코엔 브라더스의 블러드 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튼 핑크라든지 No Country for Old Men이라든지 또 그리고 파고라든지 그리고 블러드 심플,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코엔 브라더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201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바로 헤일 시저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상을 받았다든지 또 뭐 평론가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극찬을 받은 코엔 브라더스 영화들 중에서는 그탑 캐테고리에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영화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코엔 브라더스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표작에서 쭉 나오고 그 관통하는, 그들의 영화를 보다 보면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뭐냐면 2009년에 나온 영화가 있죠. Serious Man이라고. 예, A Serious Man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처음 도입 부분에 자막으로 딱 깔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유명한 그 내용이 뭐냐면 Receive with simplicity everything that happens to you. Receive with simplicity everything that happens to you.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코엔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거기 등장인물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무슨 이게 뭘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영 오해를 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지나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함정에 자기 죽는 꾀를 만들어내고, 그래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파놓은 것에 자기가 빠져서,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우스꽝스러운 결과지만 비극적인 결과, 이런 거를 서로 막을 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코엔 감독이 코엔 형제 감독이
한마디로 그 자기들의 메시지를 표현하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로 그 receive with simplicity everything that happens to you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영화 감독이지만 또 물론 작가이기도 하고요. 철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은 들어요. 메시지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작품의 그 공력이 쌓일수록 그런 메시지들이 더 가슴에 와닿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형제잖아요. 그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 근데 이선 코엔이죠. 동생. 이선 코엔은 그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를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런 그런 메시지,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고민과 성찰, 거기에 대한 또 나름의 어떤 해결을 어떤 해법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영화를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는 그렇다고 너무 막 영화를 갖고 철학을 하겠다 이런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정도로 테렌스 멜릭처럼 막 영화를 갖고 정말 철학을 하는 감독도 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 시저라는 영화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2016년작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그 간단한 줄거리 이래요. 1951년이에요 배경이. 1951년에 헐리우드에 캐피털 픽처스 스튜디오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가 있는데 스튜디오죠. 그 당시로 영화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의 그 제작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 그러니까 영문 타이틀로는 Head of Physical Production. 그러니까 Head of Production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작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에디 매닉스라는 사람인데 이 에디 매닉스가 약 그 하루 반 정도에 걸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뭐 짐작이 쉽게 되시겠지만은 그 한 번에 이제 여러 영화를 동시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발생하는 그 자질구레한 일서부터 어떤 사건 사고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헤드업 프로덕션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하고 배우가 싸운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무슨 그 주연 배우가 어떤 말썽이 생겼다, 뭐 개인적인 스캔들이 생겼다 그러면 또 기자들도 상대해서 이걸 또 무마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서부터 또 그 캐피털 픽처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 대주주 회사인 뉴욕에 있는 그 회사의 회장 그닉 스캔크라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닉 스캔크 회장하고 수시로 아침마다 통화하면서 또 그 주주가 요구하는 사항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제가 이 영화에서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그 에디 매닉스가 저녁을 집에 와서 먹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또 일을 하고 와서 식사를 집에서 하고 또 나가죠.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일과를 보내는데 이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 점심이나 저녁을 집에서 와서 먹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미디어 업계 쪽에는 이제 존 멀론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 옛날 TCI 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리버티 미디어의 회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TCI 회장 시절에는 특히 그 회사가 덴버 쪽에 있는데 점심을 약 거의 한 4, 50분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로 와서 점심을 먹고 또 나가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굉장히 되게 가정적이랄까? 그 굳이 뭐 밖에서 사 먹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회사 일이 아니라도 점심은 당연히 밖에서 뭐 약속을 만들어서 동료라든지 아니면 누구라든지 만나가지고 점심은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비즈니스 꼭 어떤 런치가 없으면은 집에 와서 먹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도 에디 매닉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 로스트 비프를 이제 그 와이프가 해준 거를 먹으면서 뭐 이제 채소, 야채 이런 거, 뭐 빈스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먹으면서 와이프가 이제 뭐 얘기저기 하는 거죠. 뭐 애가 뭐 딸이 뭐 무슨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 뭐 그리고 아들이 무슨 어떤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운동팀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으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가서 그럼 알았다, 이거 잘 됐다. 뭐 그런 건 내가 뭐 다음에 알아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집안에 관한 일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밥을 먹고 나가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이 참 그 집에서 밥 먹는 저녁을 그런 와이프와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그 어, 회사 일을 또 하러 나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튼 그 이렇게 굉장히 고단한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이제 그 로키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로키드. 그러니까 이 코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그 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이름까지도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이름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감은 높아지면서 그렇긴 한데 좀 특징적이죠. 아무튼 로키드라는 회사에서 이 에디 매닉스가 매니지먼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듣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죠. 그 로키드에 와서 사장을 해라.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면서 하여튼 계속 이제 일을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요 줄거리는 이겁니다. 이 캐피털 픽처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의 최고의 그 심혈을 기울이는 대작이 이제 헬 시저라는 작품이죠. 그 작품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만 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 로마의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장군 역을 맡게 된 배우가 베어드 위틀락이라는 배우고 물론 그 조지 클루니가 이제 그 역을 맡아서 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주연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더 퓨처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미래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고 거기서 이제 10만 달러를 어, 이제 그 몸값으로 내라는 통지를 이제 에디 매닉스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베어드 위틀락은 이제 잡혀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이제 그 더 퓨처라고 하는 그 모의 그 집단의 어떤 그 아지트에서 이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더 퓨처의 멤버들은 전부 스크린라이터들이에요. 스크립트를 쓰는 각본가들인데 헐리우드의 각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상이 전부 커뮤니즘입니다. 커뮤니스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현상금 아니 그러니까 현상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몸값을 직접 받아내서 음, 그걸 갖고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공산주의적인 운동을 하겠고 이미 기존에 이 사람들은 이제 스크린라이터니까 그 영화 속에 들어가는 내용에 조금 공산주의적인 메시지를 집어넣고 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몸값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 스튜디오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영화를 만들고 그걸 갖고 돈을 버는 스튜디오가 그 생산 수단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정당한 몫을 찾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베어드 위틀락이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좀 물이 들어요. 특히 거기에 이제 마르쿠세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라면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막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변증법적 유물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회주의로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된다. 자본주의는 몰락한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베어드 위틀락이 이제 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더 퓨처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고 있던 거는 그 리더는 젊은 배우였어요. 어, 그 배우 이름이 이제 버트 거니라고 하고 이걸 역을 한 사람은 채닝 테이텀이라는 배우인데 채닝 테이텀이 역을 했던 버트 거니가 이끄는 이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버트 거니는 이제 소련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좀 영화스러운 장면인데 그 태평양 앞바다에서 거의 이제 그 캘리포니아니까요. 태평양 앞바다에 나가서 소련에서 온 잠수함이 있어요. 그 잠수함을 타고 돌아가는 소련으로 넘어가면서 망명하게 되죠. 재밌는 건 이제 그 보트를 타고 잠수함에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 스크린 라이터들이 이제 보트에서 배를 저어서 버트 거니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 10만 달러를 받은 몸값을 버트 거니한테 주면서 이거를 그 소련에 가져가라.
더 큰 뜻에 써라 이러면서 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처구니 없이 바다에 빠져서 그냥 물속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버트건이는 소련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망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셀은 발각이 돼가지고 그 스크린라이터들은 다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드 위트락은 이제 돌아오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제 그 에디 매닉스를 만나는데 이제 베어드 위트락이 막 그 거기서 들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전부 쇼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문화, 이렇게 뭐 예술적인 뭔가를 창조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어, 그 닉스 캥크가 이끄는 그 뉴욕의 거대 집단의 그 자본가 집단의 하나의 선전 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때 원문대로 얘기하자면 하면은 we may tell ourselves that we are creating something of artistic value or there's some sort of spiritual dimension to the motion picture business. But what it really is this fat cat, this skank in New York running the factory, serving serving up these lollipops to the what they used to call the bread and circus for the 서커스를 하고 있다. 브레드 앤 서커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쇼고 자본주의의 어떤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대중들의 눈속임을 위한 어떤 쇼이다. 이것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어드 위틀락이 놀라운 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있더라. 그래서 they figure out the laws that dictate everything. History, sociology, politics, morality, everything. It's all in a book called Capital with a K. 이런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 막스의 자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칼 막스의 자본론에 쓰여져 있는 이 역사를 움직이는 법칙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을 수 있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오히려 막 그 사람들한테 세뇌된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에디 매닉스가 한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베어드 위트락을 딱 잡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려요. 따귀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 차리라 이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You're gonna go out there and you're gonna finish Hail Caesar. You're gonna give that speech and you're gonna believe everything, every word you say. You're gonna do it because you are an actor, and that's what you do. Just like the director does what he does, and the writer and the script girl and the guy who claps the slate. You're gonna do it because this picture has worth, and you have worth if you serve the pictu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너희를 열심히 해라. 네가 그 맡은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명대사를 읊어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여기에 나오는 감독들이나 하다못해 아주 정말 하루 와서 잠깐 일하고 가는 사람들 스텝까지도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영화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너도 이 영화에 그 기여할 때, 너 이 영화에 서브하고 기여할 때 너도 가치를 갖게 되는 거다. Go out there and be a star 하고 얘기를 하죠. 나가서 스타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이제 그 베어드 위트락이 따귀를 몇 대 맞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에디 매닉스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락히드로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와이프는 락히드에 가면 시간은 더 많이 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진 않을 거 아닌가. 그렇지만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신부님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슬슬 털어놓으려니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그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드맥스는 그 말 듣고 딱 깨닫고 나는 그래 이게 락히드가 매력이 있고 어, 가고 싶은 곳이 나름 장점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역시 영화사의 이 제작 담당 사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나한테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이게 내 천직인가 보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노라고 로키드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또다시 이제 에디 베넥스가 또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일과를 또 시작하는 걸로 영화 끝이 나죠.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인데 저는 참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슨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어떤 하나의 이론을 갖고 세계를 설명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는 혁명 같은 거를 설계해서 달성한다는 것으로 세상이 진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에디 매닉스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총합이 결국은 세상을 앞으로 진짜 나가게 하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고 또 코엔 감독이 그 형제가 한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1950년대 그 미국에 있었는 여러 가지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이 많이 침투를 하고 그래서 그때 뭐 메카시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뿌리 뽑겠다고 해서 이제 메카시즘이란 말까지도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역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했던 약간의 그 마녀 사냥의 시기였다는 걸로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코엔 브라더스가 이거는 정말 거기 이제 그 버트 거니 같은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죠.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색채가 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코엔 브라더스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 모임 거기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허버트 말큐세라는 분이 거기 나와요. 근데 사실 그분은 이제 그 1960년대에 아주 사상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분이죠. 그래서 뭐 3M의 하나였죠. 그분이 3M의 하나. 마르크스, 마오쩌둥, 그다음 말쿠세라고 할 정도로 그 좌파 그리고 이른바 어떤 그런 운동 쪽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1차원적 인간 같은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져서 이제 근데 그분은 이제 역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일원이죠. 프랑크푸르트 학파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생긴 학파인데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고 뭐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또 이제 연구를 해서 뭐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약간 곁다리지만 발터 베냐민 이런 분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하버마스 같은 분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쿠세 이런 분들 말쿠세는 여기 이 영화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나오는데 사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쪽에 교수로 계셨는데 그거는 이제 코엔 브라더스가 완전히 그 사람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그 사람 이름만 따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쿠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 주로 유명세를 떨친 분이고 그리고 50년대 이 영화는 이제 1951년이 이제 배경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1951년대는 그 말쿠세 선생이 그 영화 속에는 거의 70이 넘은 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나이는 딱 50대였으니까 좀 이름만 따온 거죠. 그리고 말쿠세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말쿠세 역을 한 사람처럼 완전 그 자본론적인 생각, 유물사관적인 생각을 갖고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소비에트적인 마크시스트 레니니스트적인 어떤 그런 좌파라기보다는 좀 더 서구화된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문화적인 거 그리고 또 의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연구를 집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과 또 그 사람의 실제 인물의 활동 시기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마르코스의 시기와 그리고 그 사상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마르코스가 워낙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식인들이 이 스크린라이터들도 분명히 지식인들인데 이렇게 그 이론 그 좌파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또 자유주의를 또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책이 있었죠.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작가가 쓴 책인데 이제 그 책이 이제 그 책에 의하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큰 이론을 갖고 이 역사와 모든 인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꿰뚫는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칼 막스의 어떤 이론 같은 거라든지 어, 그 유물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역사의 끝이 어디라는 것을 딱 제시를 합니다. 종말을 제시하죠. 엔드 오브 히스토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엔드 오브 히스토리는 상당히 이상향에 가깝게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기독교적인 그런 그 세계관이나 역사관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직선적인 직사관 역사가 발전이 쭉 한 방향으로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다 이상적인 상태로 끝이 나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좋아하는데 자유주의는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유주의는 이 세상이란 거는 뭐 자유주의의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길지만은 뭐 하이에크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설계해서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큰 비극을 부른다. 그것은 바로 치명적 자만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그 개개인들의 하나하나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 그 스판테이니어스 오던데 그게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방향으로 수렴이 돼서 어떤 질서가 잡혀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라는 건 앞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물론 그 배경에서 쭉 역사를 돌아보면 아담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생적 질서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인간 이성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통해 이성의 힘을 바탕한 설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상적인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혁명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더 풀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에서 주로 영국의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휴움 같은 분이 나와서 데이비드 휴움에서 현대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성의 한계 같은 거를 명확하게 지적을 했죠. 이성이란 것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뭐 에드먼 좀 다르지만 결혼 다르지만 에드먼드 버크 같은 분들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혁명적인 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이런 그런 것들에 의한 변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것에 연결되는 주장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자유주의라고 보면은 흐름이 자유주의라고 보면은 이 지식인들은 그걸 통해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가게 돼야 된다고 하는 순간 지식인들은 별로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어, 그야말로 이런 그런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에디 매닉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에디 매닉스가 얘기했던 그 그러니까 배우, 감독, 그다음에 스태프들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는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거기서 혁신도 일어나고요. 거기서 뛰어난 이제 혁신가가 나오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그 문명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진보를 만들어내겠죠. 참다운 진보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고 하면 사실 어떤 이론을 갖고 세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이렇게 그렇게 좀 탑다운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어프로치라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지식인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또 그러다 보니까 약점은 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뭔가 이런 시원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명은 없죠.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어, 이 해답을 별로 못 찾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맞던 틀리던 칼 막스라든지 이런 이론들은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딱 설명하는 이론을 갖다 주니까 거기가 그리고 또 그 목적이 그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이상향이다라는 걸 일종의 낙원 같은 세상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슴이 뛰고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특히 그 나이 대에는 좀 이상향을 지향하는 성향도 강하고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그 더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파에는 과연 진짜 이러고밖에 없는가? 그냥 이런 자유주의 이론밖에 없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 자유우파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봤을 때 어떤 칼 막스처럼 세상을 관통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제 헤겔 같은 분이 사실은 만들어냈지만 헤겔에 대한 비판은 뭐 워낙 많고 헤겔의 어떤 철학을 해체하는 과정이 현대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지만 그건 역으로 하면 그만큼 영향력도 컸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근데 생각하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는 역사에 대한 인식 그것을 통해서 모든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역사는 발전해 온다는 거. 그런 어떤 역사 철학 이런 것이 이제 우파적인 지금 자유주의적인 생각에서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아까 영국 쪽에서 나왔던 그런 이론들이 더 자유주의의 주류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어떤 하나의 이론을 갖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좀 그쪽 진영에서는 없어진 이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런 걸 하면 그 비슷하게 그 시도란 이론이 나오죠. 그 주장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소련의 그 몰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로 인간의 어떤 그 사회 체제의 정답은 나왔고 이 체제 하에서 앞으로 역사는 쭉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모든 모순이 없이 이 체제로 앞으로 쭉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소한 분쟁은 있겠지만은 사소하다는 표정은 잘못됐지만 어떤 분쟁들은 계속 있겠지만 역사 전체의 정통성을 걸고 싸우는 과연 어떤 게 인류의 미래가 맞는 체제인가, 인류에게 맞는 체제인가를 놓고 미래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총체적인 투쟁으로서 역사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우파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서 있는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자유주의 안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그 자유주의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쭉 관통해서 설명하는 이론들이 더 정교화돼서 나올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원래 헤겔에서 시작했고 후쿠야마 같은 사람이 또 노력을 했듯이 이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도 어떤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림은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요한 차이는 자유주의는 결국 그 방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하면 반대한 사람을 다 혁명을 통해서 제거를 해서라도 뭐 속된 말로 피바다를 건너서라도 거기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죠. 다만 그런 것들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와 토양을 계속 만들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한 한 어떤 그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주장은 하지만 뭐 혁명론자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역사를 쭉 관통하는 설명.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우주 역사를 확대해야 될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해서 우주 전체가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화성에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우주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될 수 있는 이론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또 그리고 우리 우주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설명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것에서 하고 연관성을 갖고 어떤 맥이 상통하는 그러면서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그러한 큰 이론, 이제 그랜드 티어리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큰 시각을 갖고 그러니까 고갱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에 인류 역사의 철학적 질문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이론과 그런 어떤 설명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제시 이런 것도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자유주의는 우린 그런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린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각자 생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생각이고 사실 실제로 그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핵심적인 동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관된 설명 자체를 어떤 하나의 그랜드 티어리 자체를 자유주의에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버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것이 다른 쪽의 전유물이 되고 그것이 거기서 나온 그랜드 티어리가 맞건 틀리건 심지어 틀린 경우에도 그 그랜드 티어리가 갖고 있는 자체의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구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피바다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도 이런 그랜드 티어리에 대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실 헤겔이나 후쿠야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걸 뛰어넘는 그랜드 티어리가 여기서도 그걸 끈을 놓지 말고 그렇게 그걸 찾겠다는 노력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까지도 이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커졌는데 아무튼 참 인상적인 영화인데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단순히 일의 공력만이 쌓이는 게 아니라 또 개인의 어떤 심성과 덕성도 철학적인 차원까지 업리프트돼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것이 결국은 헐리우드를 지켜냈고 영화 속에서 얘기하면 헐리우드를 지켜냈고 크게 보면 문명을 지켜내고 있는 거 아닌가 문명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